자, 또 계속 봅시다. 점점 깨고. 자, 그러면 저기 3번에 이제 직접세랑 간접세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세율 구조 있는데, 일단 우리 세율 구조부터 볼게. 수능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우리 세율 구조하면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자, 누진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비례세라는 게 있고, 역진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용어 정리할게. 자, 일단 어떤 이제 용어들이 나올까? 첫 번째는 과세대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과세대상. 그럼 과세대상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오케이? 근데 또 하나 용어 정리해. 앞으로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면 과세대상이라는 표현이랑 자, 같은 표현으로 과세 표준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과세대상 이퀄 과세표준 용어 정리.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세금 중에 소득세 있지. 자,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뭐야? 소득이지. 그치? 그러면 법인세 알죠? 그럼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뭐게? 기업의 이윤이야. 오케이? 그러면 양도차익세는 만약에 부동산을 10억에 샀다가 15억에 팔면 차익이 5억이지. 그 5억이 과세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과세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과세 표준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 자, 누진세는 일반적으로 이 과세 대상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세율이 올라가는 거. 그런데 비례세는 과세 대상이 커지건 작아지건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세율이 일정한 거지. 자, 이에 반해 역진세는 오히려 과세 대상이 커질 때 세율이 하락해. 그럼 현실적으로 존재할까 안 할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겠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물어볼 거고. 그럼 또 하나. 자, 일단 세트 무조건 암기할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누진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빈자,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누진세는 일단 이거야. 소득 재분배 효과. 자, 소득 재분배 효과. 요거 하나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자, 만약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과세 대상이 100만원 있고, 200만원 있고, 자, 300만원 있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번 비례세부터 보자. 비례세. 자, 비례세는 예를 들어 과세 대상이 커져도 항상 세율이 일정하죠.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현실의 비례세는 뭐 있어? 세금. 그치, 부가가치세. 너네 물건 사서 영수증 보면 물건 가격 안에 무조건 항상 몇 퍼센트? 10%지. 그럼 만약에 자, 세율이 항상 10%라고 쳐보자. 그러면 자, 이제 세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세액은 세금 액수 또는 조세 총액.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거야. 과세 대상에다가 뭐를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되는 거야. 과세 대상 곱하기 세율이 세금 액수 세액이 되는 거. 그럼 세율이 항상 10%면 100만원 과세 대상에 대한 세액은 무조건 얼마? 10만원. 200만원 10%, 20만원. 300만원 10%? 자, 30만원이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두 가지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봐봐. 과세 대상이 2배 증가했죠. 세금 액수도 2배 증가하지. 하지만 세율은 항상 일정하지. 그러면 과세 대상이 증가해도 세율은 일정한데 세금 액수는 증가하지. 뭐에 비례해서? 과세 대상에 비례해서. 그럼 200에 300 됐죠? 그럼 20이 30 되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비례세부터 가면 비례세는 세율은 일정하지만 비례세는 과세 대상이 증가할 때 과세 대상에 비례해서 세액이 증가하거든. 그러면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 증가율과 세금 액수의 증가 속도, 세액의 증가 속도, 증가율이 같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의 증가율과 세액의 증가율이 같다. 오케이? 자, 이번에 누진세 볼게요.
자, 누진세 한번 이렇게 보자. 100만 원에는 10%, 200만 원에 20%, 300만 원에 30%. 자, 과세 대상이 늘었더니 세율이 올라갔지. 그럼 세금 액수를 봐봐. 100에 10, 10만 원. 200에 20, 40만 원. 300에 30, 90만 원이지. 그러면 과세 대상이 100에서 200으로 2배 증가할 때 세금 액수는 4배 증가하지.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보다 세율이 올라가면 세금 액수의 증가 속도가 더 큰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누진세는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 즉 과세 대상 증가율과 세액 증가율을 비교하면 세금 액수의 증가율이 더 커요. 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너네가 요거는 거의 암기해야 돼. 지금 방금 한 내용들, 요 내용까지는 꼭 암기를 해놔야 돼. 역진세는 좀 이따 볼 거고, 역진세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한번 그래프로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프로 보자. 자, 그래프로. 여기가 과세 대상이야. 또는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여기가 세율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비례세는 어떤 모양일까? 자, 세율이 항상 10%로 일정하면 여기가 만약에 10%면 비례세는 항상 과세 대상이 증가해도 항상 세율이 일정하지. 그럼 이게 비례세. 자, 누진세는 원래는 이렇게 계단형 구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과세 대상이 증가할 때 세율이 증가한다. 누진세.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럼 마지막으로 역진세는 뭐 이런 모양 나오겠지. 오히려 세율이 하락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쉽잖아. 세로축이 세율이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한 시험은 가나다 블랭크. 가나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 무조건 정답은 누진세 소득세 분배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고.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내면 이제 바꾼다. 뭐로 바꾸냐면 자, 세로출이 세율이 아니라 세액으로 바꿔요. 세액. 그럼 세액은 다시 뭐다? 세금 액수. 그럼 얘들아, 우리 봐봐. 비례세부터 보면 비례세는 가로축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와 세로축에 해당하는 세금 액수의 증가 속도가 같지. 그러면 증가율이 같은 거야. 그럼 비례 관계잖아. 그럼 결국 가로축과 세로축이 비례 관계지? 그럼 무조건 원점에서 나가는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수학적으로. 이게 비례세야. 그래서 직선의 형태, 원점에서 나가는 직선의 형태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증가 속도가 같은 거야. 비례하는 관계. 오케이? 그럼 너네가 볼 때 비례세가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 원점에서 나가는 직선. 그러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면 누가 세율이 가장 높은 거겠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세금 액수가 제일 많은 1번이 세율이 제일 높은 거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10%, 20%, 뭐 30%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요건 어려운 거 아니어서 그러면 원점에서 나가는 직선의 형태가 나오면 비례세구나. 그래서 일단 요거 비례세. 근데 주의할 건 봐봐.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잖아. 세율일 때는 누진세고 같은 모양이 세액일 때는 비례세야. 그럼 역진세는 어떤 모양 나올까? 역진세는 가로축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보다 세로축에 해당하는 세액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선 형태가 나올 수 없고 무조건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는 이런 모양이 누진세가 되겠지. 그래서 가로축의 증가 속도보다 세로축의 증가 속도가 크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누진세. 그 다음에 역진세는 모양을 좀 외워줘야 돼. 역진세는 두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봐봐.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모양도 역진세고, 또 하나, 이건 2014년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고, 또 하나는 어떤 모양이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너 생각해봐. 만약에 세율이 점점 하락하면, 이런 형태,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예를 들어, 1000만원 버는 사람도 100만원 되고, 여기가 100만원이야. 2000만원 버는 사람도 100만원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와도 이것도 역진세고, 특히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소득이 많건 적건 항상 똑같은 세금 액수를 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액세라고 그래. 항상 일정액의 세금을 낸다. 그래서 정액세고, 그래서 정액세가 나오면 역진세. 정액세가 나오면 역진세.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이제 좀 추가. 여기 칠판이 작아가지고. 자, 여기가 세율이야. 세율. 자, 그럼 잘 봐. 이런 모양. 자, 1번, 2번, 3번. 뭘까? 야, 셋 중에 누진세 누구니? 1 아니 뭐 뭐지? 몰라? 다 아니? 모두. 셋 다 누진세지. 봐봐, 세로축이 세율이잖아. 셋 다 세율이 어떻게 돼? 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셋 다 누진세야. 근데 이제 너네가 자꾸 착각한다고. 그래서 1번도 누진세고 2번도 누진세고 3번도 누진세야. 단 차이는 뭐냐면, 왜냐면 가로축이 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이 커질 때 1, 2, 3번 모두 세율이 올라가니까. 단 누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일 클까? 셋 중에. 원래 누진세는 셋 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잖아. 그럼 누가 제일 크냐면 잘 봐. 우리가 과세 대상이 점점 오른쪽에서 커지잖아. 그럼 이쪽이 저소득층이고 이쪽이 고소득층이 되지. 그럼 한 저소득층 여기서 보면 1, 2, 3 1번일 때 저소득층의 세금 액수가 제일 적잖아. 그런데 자, 고소득층에서는 1번일 때 고소득층의 세금 액수가 제일 많잖아. 그럼 1번, 2번, 3번 모두 누진세인데 누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일 큰 거? 1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1번. 되니? 오케이.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 거야. 천천히 합시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암기 안 해도 생각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이해해야 돼.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경우 볼게. 자, 가로축이 과세, 대상, 소득. 그러면 얘들아, 과세 대상 소득은 아직 세금을 매겼어, 안 매겼어? 세금을 안 매겼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과세 대상 소득은 다른 표현으로 과세 전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 이퀄 과세 전 소득. 그런데 세로축이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요? 과세 후 소득으로 바뀌어. 과세 후 소득. 그럼 과세 후 소득은 뭐냐면 과세 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세금 X를 빼고 남은 거. 그럼 봐봐. 비례세는 어떤 모양 나올까? 넌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야. 우리가 이게 과세 대상 소득과, 즉 과세 전 소득과 세금 X의 관계였지. 그러면 비례세를 보면 과세 전 소득과 세금 X가 비례했지. 우리가 아까 봤지만 잘 봐. 항상 세율이 10%면 100만 원에 10만 원, 200만 원에 20만 원, 300만 원에 30만 원이지. 그럼 과세 후 소득은 100에서 10 뺀 90, 200에서 20 뺀 180, 300에서 30 뺀 200 얼마니? 70. 아, 내가 바보가 아니라 지금 갑자기 문득 생각 안 나가. 3명 정도가 지금 날 비웃었어. 나중에 구분할 게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봐봐. 비례세가 적용되면 100만원, 200만원, 30만원, 10%면 세금 액수가 10만, 20만, 30만. 그럼 과세 후 소득은 90만, 180만, 270만. 결국 비례세는 과세 대상 소득과 세액이 비례하면 과세 대상에서 세액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후 소득도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 대상 소득과 즉 과세 전 소득과 세금 액수가 비례하는 관계니까 과세 대상 소득에서 세금 액수를 뺀 과세 후 소득과도 비례해서 과세 대상 소득, 즉 과세 전 소득 가로축, 과세 후 소득 세로축이 나오면 비례세는 또 이런 모양. 비례세. 돼? 오케이. 그러면 누진세. 잘 봐. 누진세는 이 노란색이지. 그러면 저소득층일 때는 소득이 적을 때는 세금 액수가 이 정도인데 소득이 확 늘어나면 훨씬 더 커지지. 그러면 여기 과세 대상 소득, 과세 전 소득에서 세금 액수를 뺀 값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지. 이거 뒤집어진 모양.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5년 전, 6년 전에 나오지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때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형이 이거야. 과세 전 소득과 과세 후 소득 비교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과세 대상 소득과 세금 액수의 관계에서 과세 대상 소득, 즉 과세 전 소득과 과세 후 소득의 관계를 유추해내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양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직접세, 간접세 봅시다.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개념 플러스 내용이 있어. 27페이지 개념 플러스 내용을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자, 누진세율 적용 방식이 나옵니다. 자, 누진세율 적용 방식인데, 누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단순 누진세율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초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우리나라는 단순 누진세율은 적용하지 않고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능에는 단순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둘 다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 그럼 이제 어떤 얘기인지 볼게. 자, 27페이지 개념 플러스 보자. 자, 다음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나타낸 건데, 거기 소득세율 봐봐. 1200만 원 이하는 몇 퍼센트? 6%. 1200초가 4600 이하는 15%. 4600초가 8800 이하는 24%, 8800초가 1억 5천 이하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는 38%죠. 너네가 딱 봐도 세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이게 누진세율인데, 그럼 물어볼게요. 자, 내 소득이 1억이야. 내 과세대상 소득이 1억이면 1억에 대한 소득세를 구하시오. 이렇게 구할 때 단순 누진세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봐봐. 그 표에서 다시 1억 원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니? 8800초가 1억 5천 이하지. 그럼 세율이 몇 프로야? 35%. 그러면 단순 누진세율은 3,500만 원 되는 거야. 1억 원에 35%에 3,500만 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뭐를 채택하고 있냐면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면 뭐 1200 이하, 1200, 4600 이하 이렇게 각각 구간이 있지. 그러면 이때 세율은 구간별로 적용하는 거야. 구간별로. 그럼 봐봐. 자, 1억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까지가 1억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1억에서 그 구간을 보면 일단 1200만 원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600 있고, 자, 세 번째는 8800 있고, 그 다음이 이제 1억 5천이야.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는 몇 퍼센트냐면 6%고, 1200초가 4600 이하는 15%고, 그리고 4600초가 8800 이하는 24%고요. 8800에서 1억 5천은 35%지. 그러면 내 소득이 1억 원이면 1억 원 중에 0에서 1200만 원까지만 6%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요 금액 얼마니? 1200이지? 그럼 1200만 원 곱하기 6%, 0.06. 그 다음에 1억 중에 1200초가 4600 이하는 15%지. 그러면 1억 원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야? 3,400만 원이잖아. 그럼 3,400만 원만 15%. 그리고 1억 원 중에 요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 4,200만 원이지. 그럼 4,200만 원만 24%. 그리고 8,800에서 1억 5천이 35%인데 1억 원 중에 요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200이지. 요 구간만 35%. 그러면 1,200 더하기 1,200 곱하기 0.06 더하기 3,400 곱하기 0.15 더하기 4,200 곱하기 0.24 더하기 1,200 곱하기 0.35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 세금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최근에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 계속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민주당은 그전에 계속 증세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감세를 주장하거든? 그럼 볼게요. 국민의힘이 감세를 주장하고 민주당이 증세를 주장하는데 그때 증세 감세는 어떤 거냐면 우리 1억 5천 넘어가면 세율이 몇 프로야? 38. 38%지. 민주당은 이 38%를 45%로 올리자는 거야. 그러면 요 구간은 냅둬 안 냅둬? 냅둬요. 냅두지. 너네 물어볼게. 우리나라 평균 중산층의 연봉 수준 1년에 얼마게? 우리나라 평균 연봉 4천. 5천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증세라고 해서 여기 1억 5천 넘는 애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38%가 아니라 45%를 거두면 실제로 여기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인구 몇 명 될까? 전체 인구 1%가 안 돼요. 그럼 결국 증세라는 얘기는 누구에게서만 세금을 더 걷겠다.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부자들에게 더 걷겠다는 거지. 나는 낼까 안 낼까? 네요.
나중에 넘는 거 조금 있어. 조금 있어. 그럼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하지만 난 동의해. 난 동의해. 이 정도 낼 수 있지.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럼 서민들은 이거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찬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38%, 45%하면 뭐라고 생각해? 내가 3천만 원 버는데 1년에 45%?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많아 되게. 그래서 언론들이 이거 생각해봐. 그럼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부분 다 민간 사주가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금 많이 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특히 보수신문들은 그냥 바로 일면에다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딱 뽑냐면 그냥 큰 글씨로 밑에 설명도 안 달고 증세 이런 식으로 딱 뽑아. 그럼 일반 서민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분들이 내가 나중에 돈 잘 벌 수 있는데 나 나중에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냐. 근데 말했잖아. 평균 우리나라 1억 5천 넘는 사람 전체 1%가 안 되거든. 여기 그리고 여기서 과세 표준이 1억 5천이라는 얘기는 실제 소득이 3억이 넘어. 실제 소득이 3억이 넘는데 거기서 뭐 필요 경비, 그 다음에 뭐 부양 가족 이런 거 다 빼고 남는 돈에다 세금 매기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3억 넘는 사람이 별로 많아 안 많아? 없지. 너네 보면 우리가 보통 연봉 1억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볼 때 연봉 1억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렇게 빼지. 그러면 한 달 실수령액이 한 6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어도 한 달 실수령액은 600에서 630 사이야. 그럼 600이라고 쳐보자, 평균. 그러면 12 곱하면 7,200이지. 그러면 2,800이 1년 동안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600 받았어? 너네 물어보자. 여기 고3 학생들. 한 달 학원비 얼마야? 한 달 학원비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1월 2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위토 수업 나가거든, 재수반. 기숙학원은 한 달에 450. 근데 바깥에 체력이 잠까지 재워주잖아. 근데 일반 일반 여기 그냥 출퇴근형 있잖아. 뭐 강남 하이퍼나 뭐 강북 정설, 평촌 정설 이런 데는 한 기본 200 정도야. 그럼 만약에 기숙 보내면 애한테 얼마가 나가? 450. 600번에 450 나가. 그럼 만약에 200이라고 치자. 기숙 안 보냈어. 돈이 너무 힘들어서 기숙 안 보내서 한 200 나갔어. 근데 애가 둘이야. 그거 얼마야? 400. 부담 되니 안 되니? 되지.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중에 연봉 1억 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빼지. 근데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지. 기본 의식주 해결해야지. 그리고 자동차 휘발유도 넣어야 되지. 보험료 내야 되지. 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저축 가능 불가능. 저축 불가능한 거야. 결국 지금 너네 부모님들이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학원비, 여기도 학원비 비싸잖아, 대치동 다. 근데 너네가 사탕만 들어? 아니잖아. 국어도 듣고 영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과외도 하고. 그치? 또는 사립학교 보내는 친구들은 또는 기숙사에 있으면 학교 뭐 1년에 1,000 넘잖아. 그럼 너네 부모님들은 지금 너네 노후를 포기하신 거야. 너네 부모님의 노후를 포기하신 거야. 잘해. 근데 물어보자. 그럼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 너네 부모님 모실 것 같아? 뻥치지 마. 절대 안 모셔. 만약에 여학생들 남자친구 사귀었어. 결혼하재. 근데 남자가 갑자기 자기 부모님 모시재. 결혼할 거니? 절대 안 해요. 나라도 안 하겠다. 그래서 잘해. 그렇다고 너네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니네 올 때 뭐 집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불 결례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 아침에 깨우면 벌떡벌떡 일어나지. 너네 부모님과의 모든 갈등은 아침에 시작되잖아. 잠 깨우는데 안 일어나서. 내 딸내미도 벌써부터 이래요. 어떻게 하냐면 깨우면 일어나야 되는데 얘도 이제 요령이 생겼어. 안 일어나니까 내가 나중에 혼내지, 화내지.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지금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화내냐. 그럼 또 나와의 갈등이 시작돼요.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두 번째는 또 이거 하나 맞아.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어머니가 되게 잔소리가 심하셔. 그래서 나 결혼하고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시면 양말 뒤집어 벗어놨다고 난리치시거든. 나는 양말 뒤집어 벗으려고 결혼했어. 어머니부터 독립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들 보면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밥 먹으라고 불러. 막 재촉해. 빨리 오래. 갔어. 근데 식탁에 반찬 2개밖에 없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천천히 나와. 일단 짜증이 욱하는데 일단 먹어. 근데 나는 또 빨리 먹거든? 그럼 반찬 2개 밥이 있다? 그럼 먹다 보면 국이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그럼 빨리 해줘요. 근데 국이 나오는데 막 짜증내. 왜 이 국 안 먹어? 나 지금 밥 다 먹었다.
또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잖아. 그래서 부르면 그냥 가서 앉아서 조용히 있어. 그 두 개만 해도 갈등이 안 생겨.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야. 나도 수험생활 거쳤는데 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되면 부모님이랑 진짜 많이 싸우거든? 근데 그거 해결 안 돼. 그래서 그냥 니네가 져줘야 돼. 부모님 절대 못 이겨. 서로 싸우다 보면 그 감정의 낭비, 그게 모든 스트레스의 시작이야. 너네가 부모님들한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냐면 너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에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릴 때. 용돈 드릴 때 절대 현금, 아니 통장을 입금하면 안 된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봉투에 넣어서 직접 드리면서 엄마 기억나요? 그때 고2 때 나한테 혼낸 거?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야. 농담이고 진짜야. 그래서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그냥 독립할 때까지 그냥 좀 표현이 근데 짜져 있어. 어쩔 수 없어. 니네가 지금 처먹는 돈이 얼만데? 너네 그거 알아요? 너네 보통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균 얼마 쓰나? 10억. 아 10억은 너 진짜 잘 사는구나. 평균 2억 5천 써. 졸업할 때까지. 이거는 기본. 대치동은 4억. 그럼 만약에 너네 부모님들이 너네 태어나서 그 돈 안 쓰고 모아뒀으면 2억 5천이 10억 넘었지. 그럼 그걸로 노후 대비 될 거 아니야. 노후 대비 포기하셨잖아. 그리고 결국 너네가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 아끼려면 너네 특히 강남권 학교나 자사고 특목고 다 마찬가지야. 일반고 다 외고도 4년제인 거 알지? 미안한데 강남권 학교는 재수 비율 80%에 육박하죠. 자사고도 그래. 수시 안 되고 최대한 수시 노리고, 수시 최대한 노리고. 특히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죠. 수시에 지금 빈틈이 너무 많다. 상위권이 적어가지고 현재 고3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제일 병신들이야. 이 병신들아. 최저 등급을 뭐로 맞춘다? 사탐. 오케이? 그리고 정시까지 갈 수 있으니까 경제, 사탐 무조건 만점 못해. 작년에 사문 정법이 제일 어려웠잖아. 1컷이 4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47, 50 나오면 표점 엄청 유리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확실히 공부해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누진 세율 적용 방식은 초과 적용한다는 거 체크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이제 하나 남았어. 그럼 우리 이제 26페이지랑 27페이지가 정리가 됐고요. 자, 25페이지에 돌아올게요. 25페이지. 하나 더. 너네 그럼 만약에 대학 갈 때 과가 중요하니 대학이 중요하니? 물어보자. 대학이 중요하다. 가볍게 한번 손들어봐. 과가 중요하다. 자, 이거 알아야 돼. 물론 선생님 저는 뭐 제일 좋은 과에 가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건 대학과 과 둘 다 좋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대학이야. 무조건.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 너 생각해봐. 내가 이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건국대 경영, 연대 동문. 어디 갈래? 연대 동문 가야지.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학 취업할 때 과 보니 안 보니? 안 봐. 우리나라는 대학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원래 이거 눈물 없이 못 들어서 내가 오늘 손수건 준비했니? 네. 그럼 얘기 못해. 너네 이거 막 울고 난리 나요. 양말 벗어 막 짜고 난리 나서 오늘 손수건 안 돼서 다음에 얘기해 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이거 눈물 없이 진짜 못 들어. 그래서 나는 원래 법대를 가려다가 못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반수하고 안 돼서 또 휴학하고 재수해서 3반수를 한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못 갔어.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나는 처음에 20년 동안 막 그 벗어난 얘기만 그 나중에 한번 해주고 결론이 뭐냐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경제학과에 간 거야. 적응을 처음에 못했는데 나중에 너무 재밌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과들이 있잖아. 애들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뭐 신방과 하고 싶다, 어떤 애들은 뭐 심리학과 하고 싶다 이러는데 지금 너네가 MBTI나 혈액형이 열심히 막 연구한다고 대학교 가서 심리학과에서 A학점 받는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생각하는 지금 전공 학과는 니네가 실제 대학교 가서 배우면 환상이 깨져. 이게 뭐야 이러면서 대부분 전공 만족도가 60% 아래야. 50% 아래야 실제로. 그러니까 적성을 언제 타는 거야? 너네가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찾을 기회가 있니 없니? 야 어릴 때부터 국영수만 하는 놈들 어떻게 자기의 적성을 알아? 적성은 대학교 가서 찾는 거야. 대학교 가서. 그러니까 야 연대 사회복지학과를 갔어.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장이 얘한테 가게를 넘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 백종원이 됐잖아. 자기 적성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적성은 대학 가서 잡고 일단 무조건 대학 올리자. 무조건 대학. 오케이? 아까 말했던 내가 건대를 무시한 게 아니다. 또 어디 가서 뭐 문병일이 건대 무시했다 이렇게 올리지 말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번에 25페이지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어. 자, 일단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것은 세금의 종류야. 세금의 종류인데 일단 이렇게 직접세, 간접세는 어떻게 나누냐면 너네가 좀 들어본 표현일 수 있는데 자, 조세, 전가. 자, 전가는 떠넘기는 걸 얘기해. 그래서 직접세는 조세 전가가 불가하고요. 간접세는 조세 전가가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동일한 거예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데 간접세는 조세 전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거야. 그래서 조세 전가가 가능하고 또 하나 직접세는 과세 대상이 뭐냐면 소득이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직접세고 이에 반해 간접세는 과세 대상이 소비 지출이야. 그래서 이걸 종류를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용어가 나오면 잘 봐. 소득세. 무슨 세요? 소득에 부과했죠. 소득세는 직접세지.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물건 살 때, 소비 지출할 때 물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간접세죠. 그치?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재산이잖아. 그러면 재산이니까 직접세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고 어렵지 않아. 그런데 직접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슨 세율이 적용되냐면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무슨 세율이 적용되냐면 자,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이 정도 암기하고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이 직접세는 무조건이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를 좀 중요해. 자, 간접세 종류 좀 두 가지 외워야 돼. 우리나라 대표적 간접세가 뭐가 있냐면 자, 물건 가격 안에 무조건 10%가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가 있지. 또 하나 뭐 있냐면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개별 소비세는 이런 거야.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있고 따로 또 추가적으로 주로 사치품에 또 추가적으로 부여돼. 그러니까 모든 물건 안에 10%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개별 소비세 이거. 자, 너네 보통 커피 어디 가서 마시니? 커피점들 주로 너네 아니 현직 고등학생들은 커피 주로 어디서 마셔? 1번 스타벅스, 2번 이디야. 커피를 안 마시니? 이제요. 넌 이디야? 야, 도대체 커피도 안 마시고 공부도 안 하고 정체는 뭐야? 그냥 자? 이제 너네 그 경제적 수준에서는 이디야가 좀 맞지. 하지만 나는 스벅. 그치? 자, 그럼 내 이 얘기 왜 하냐면 스타벅스 사가지고 너 영수증 보면 그 안에 그냥 딱 뭐라고 써있냐면 VAT, Value Added Tax에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커피가 만약에 2,000원이면 그 안에 VAT 10%에서 한 200원 정도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러면 200원이 부가가치세야. 그런데 호텔 커피 얼마인 줄 알아요? 호텔 가서 커피 마시면 15,000원이야. 커피 한 잔 똑같은 건데 왜 비싸? 부가가치세 별도로 호텔 커피는 비싸잖아. 사치품이지. 개별 서비스세가 추가로 붙어요. 자동차도 3000cc 이상은 부가가치세에다 추가적으로 개별 서비스세가 붙어. 그래서 개별 서비스는 주로 사치품. 그러면 이 간접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봐. 직접세부터 볼게. 내가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고 그랬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선생님은 개인 사업자거든. 직장인들은 12월 말에 연말정산에 세금을 내는데 나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언제 내냐면 5월 달에 내. 그러면 5월 달에 집에 가면 옵션통에 항상 하얀색, 진짜 하얗디 하얀색 봉투가 꽂혀 있어요. 받는 사람은 문병일인데 보낸 사람 딱 세 글자라고 적혀있어. 국세청. 그럼 일단 마음을 찢어버리고 싶지.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될 거야. 열어보면 뭐 귀하는 뭐 전년도에 뭐 어떤 소득이 발생해 세금 내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세금을 나한테 납부하라고 했지. 근데 내가 이 세금을 금액을 너희들한테 와서 n분의 1 나눈 다음에 니네가 좀 대신 내주라고 넘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직접세, 소득세는 무조건 납세자와 실제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해. 오케이?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 클까 작을까? 조세 저항.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조세 저항, 으아! 이게 아니야. 내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탈세해야 안 해? 탈세하지. 아니 내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탈세는 소득세에서 발생하지. 그래서 조세 저항이 커요. 야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몰라. 그럼 어떻게 탈세를 해? 또 조세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실제로 납부도 해야 되고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부담감이 커져서 탈세가 이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간접세 봐봐. 너네는 오늘 봐봐. 너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학원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처먹었고 음료수 사 먹고 뭐 아마 스카로 갈 사람 수 있을 거 아니야? 스터디 카페 갔을 거니까 여러 가지 가다 보면 하루에도 오늘만 계산 대여섯 번 했을 거야. 그럼 그 영수증도 뭐 하나하나 보면 무한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 부가치세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너희들은 물건을 사면서 너희들도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잖아. 근데 세금을 낸다는 사실 알아 몰라. 인지하지 못했지. 그럼 이건 조세 저항이 커 작아? 조세 저항이 작은 거지. 조세 저항이 작아요. 그러면 잘 봐. 원래 이 부가가치세는 이런 거야. 너네 물어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너네 물어보자. 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원래 누가 내는 거지? 자, 우리 1강에서 1강 1회 첫 시간에 배웠어. 부가가치의 정의는 생산이잖아.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세금 내라는 거야. 그럼 원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야? 기업이 부담하는데 문제는 봐봐. 기업들이 예를 들어 농심이 새우과자를 100만 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이 농심의 새우과자가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국가가 국세청이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간편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세금 자체를 미리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 두는 거야. 그럼 물건이 팔릴 때마다 카운팅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만약에 1,000원짜리 새우깡이 있어. 근데 그 안에 10%가 부가세야. 그러면 100원이 부가가치세죠. 그럼 기업들은요. 일단 1,000원에 팔았지. 1,000원이 들어오면 바로가 아니라 3개월마다 모아서 개당 100원씩 해서 부가세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면 징수를 쉽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기업은 1,000원에 팔고 100원 세금 내면 얼마밖에 못 가져가? 900원밖에 못 가져가지. 짜증이 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올려요. 얼마를 올려? 1,200원으로 올려. 그럼 1,200원 올리면 대략 120원 빼고 얼마 가져가? 1,080원 가져가지.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1,000원에 팔고 100원 부가세 내고 900원만 가져가야 되는데 가격 올려서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을 누구한테 떠넘긴 거야. 소비자에게 떠넘긴 거야. 이게 조세 전가지. 그러니까 실제 세금은 기업이 내지만 가격을 올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세금이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누구한테 부담시킨 거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거지. 그래서 이렇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면 꼭 하나 물가 상승 우려가 있어요. 물가가 상승한다가 아니라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 생각해봐. 내가 어릴 때는 새우깡이 얼마였게? 50원. 아이씨. 내가 씨발 뭐 6.25 때 태어났냐? 내가 쉬는 시간 옥상 가 있어. 붙자. 200원. 야, 씨, 50원보다 높잖아! 근데 지금 새우깡 얼마야? 1,000원 넘어. 그 너네 새우깡이 가격이 지금 200원에서 1,000원 올랐지만 양은 더 줄었어. 질소 포장하면서. 옛날에 나 어릴 때는 이게 한 끼가 됐거든? 근데 지금은 새우깡 뜯어가지고 먹으면 먹다가 화나지. 금방 바닥에 나니까. 그럼 생각해봐. 야, 200원짜리가 1,000원, 1,200원 됐잖아. 너네 그리고 월드콘 얼마야? 99콘. 2,000원. 2,000원, 2,500원 한다고. 야, 그거 그냥 물 얼려가지고 물감 탄 거잖아. 색소 약간. 그게 2,500원 말이 돼? 근데 옛날엔 100원, 200원 했던 게 지금 2,000원, 2,000원 됐지. 결국 뭐야? 다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가격 올려가지고 떠넘긴 거야. 가격 올려서.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가격 올릴까? 새우 과자나 아니면 아이스크림도. 왜냐면 나 생각해봐.
다른 제품들은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노력하면 더 많이 팔리겠지.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이 팔려 안 팔려? 항상 1년 내내 소비량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럼 기업이 이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들끼리 모여서 담합해서 가격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야, 경기가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밥 안 먹고 새우과자 먹고 새우깡 먹니? 그거 아니잖아.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 여기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조세의 역진성. 그럼 잘 봐야 돼. 역진성이 이거야. 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자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소득이 100만 원이야. 자 B는 소득이 500만 원이야. 자 C는 소득이 1억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그런데 봐봐.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A, B, C 모두 주식은 쌀이잖아. 그래서 쌀은 한 가마 사야 돼. 근데 쌀이 한 가마가 50만 원이라고 쳐보자. 그럼 50만 원 안에 10% 5만 원이 뭐야? 부가가치세지. 그러면 A도 5만 원의 세금을 내고 B도 5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자 C도 똑같이 5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야 소득은 더 C가 훨씬 더 많아. 세금 액수는 똑같잖아. 그러면 그 세금 액수가 A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 100만 원에서 5만 원 비중이 커 작어. 100만 원 중에 5만 원 되게 큰 거잖아. 근데 1억 버는 사람은 5만 원 껌값이잖아. 이해돼? 그거 결국 뭐냐면 그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무조건 동일한 물건을 사면 똑같은 세금 액수를 내니까 그 세금 액수의 세금의 비중이 자신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조세의 역진성. 원래는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잖아. 그래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그러고 너는 아끼면 안 돼. 조세의 역진성은 반드시 간접세,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인데 거기서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봅시다. 자 4번 문제 좀 볼게요. 이거 수능 문제인데 전형적인 문제야. 자 같이 보자.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자 4번 문제 28페이지 4번 세로축의 동그라미 칩니다. 세액 그럼 가는 뭐야? 누진세. 나는 직선, 원점, 직선, 비례세. 다는 역진세죠. 그럼 소득재 분배 효과가 제일 큰 건? 가. 누진세. 그치? 그럼 1번. 가는 나보다 조세의 자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다지. 그치? 그 다음에 자 너네 봐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밑줄 줄게. 문제. 그림은 밑줄 소득세제. 그림은 소득세제 밑줄 문제에서 자 그림은 소득세제라고 했는데 얘들아 소득세는 무슨 세야? 직접세잖아. 직접세 가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거고 나는 비례세율을 적용한 거고 다는 역진세율을 적용한 거야. 그러면 2번 나는 다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난다. 일단 말 자체가 틀리는 게 얘들아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중에 누가 역진성이 제일 커? 그냥 역진세가 역진성이 제일 큰 거지. 그래서 일단 틀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낚이면 안 돼. 지금은 이거 직접세죠. 직접세에도 비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잖아. 그런데 직접세에 비례세율이 적용되면 자 과세 대상과 세액의 관계가 이런 모양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과세 대상이 증가할 때 세금 액수 증가의 감소해. 증가하잖아. 그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 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역진성 논하지 않아요. 역진성은 간접세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 역진성을 논하는 거야. 간접세. 근데 지금 문제는 4번 그림은 소득세자라고 했으니까 직접세가 여기서 역진성 자체를 논하지 않는다. 3번 과세 대상 금액이 A인 사람은 다가 가보다 유리하다. 낚이면 안 되는 게 자 3번 선택지에 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데 자 세로축이 세액이지. 그럼 과세 대상이 A인 사람이지. 그럼 A인 사람이 옆으로 거보면 가나다 상관없이 모두 세금 액수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유리 분리 못 따지는 거지. 과세 대상 A에서 4번 가와 달리 다는 모든 과세 대상 금액의 동일한 세율 다는 역진세율이잖아. 세율이 하락하죠. 틀렸고 자 5번 나와 달리 가 누진세는 그치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자 밑줄 쫙 쳐.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의 비중 밑줄 쫙.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의 비중 밑줄짝 두 글자로 바꿉니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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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세율이야. 시험 문제 이렇게 함정을 내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거 하나 하고 가야 돼. 다음 시간에 시장균형의 결정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물어볼게요. 사용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경제도 마찬가지고, 표분석 자료가 나오잖아. 그럼 너네가 비율, 변화율, 평균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럼 내가 엑스트라로, 왜냐면 이건 모든 과목에 적용되니까, 역사는 안 해. 역사는 안 하는데, 경제, 사회문화, 기본적으로 한국지리,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 내가 일단 쉬는 시간 잠깐 쉬고 다음 시간 좀 판서 통해서 따로 정리해 줄게. 그거 좀 필기 통해서 정리해 놔야 돼. 오케이. 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